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바른미래당 제54차 원내대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부가 내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로 송부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또 한 번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관된 자세로 무시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진지한 자세로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개혁성 그리고 정책 능력을 살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한상혁 후보자가 공정방송을 위해 힘써온 방송법 전문가라고 말하지만 과연 한상혁 후보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인터넷, 통신, 게임, 광고, 미디어 융합 등 방송통신 산업 전반에 걸친 식견을 구비한 인물인지는 의문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할 사안이 이처럼 한상혁 후보자의 전문성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가짜뉴스 규제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심의위원장이나 규제위원장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상혁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라면 그런 의도 자체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부나 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이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해군 교육사령부 병사들이 새벽 경계 근무 시간에 초소를 비워놓고 개인 휴대전화로 몰래 술을 주문해서 술판을 벌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저질렀는데도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관련 사실을 은폐하고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한 달이 다 되도록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병사들이 초소를 비우고 밤새 술판을 벌였는데도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병사들을 관리해야 할 해당 부대 간부들도 그 시간에 근무를 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경계 실패가 아니라 경계 실종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바다는 대체 누가 지키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목선 은폐 조작 사건과 평택 이양대 고동수사자 허위자백 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3번째입니다. 유사한 사건이 시정되지 않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되풀이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연달아 터졌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할 국방부 장관을 감싸고 돌면서 사건을 덮는 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처리가 유보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대화 상대는 미국이니까 남한은 빠지라며 통미봉남을 노고라하고 조롱 섞인 막말로 대한민국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담화문에 쓰는 언어는 우리와 다르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북한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쓰는 언어가 우리와 다른 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귀가 국민과 다른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미국과의 직접 담판으로 비핵화 협상을 마무리 지을 테니
한국은 중간에서 걸리적거리지 말고 빠지라는 모욕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무례하게 짝이 없는 태도로 나오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북미 대화만 바라보며 들러리 서기를 자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북미 간의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협상이 마무리되고 우리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대북 경제 지원이나 떠안는 황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할 말을 하는 것처럼 북한을 향해서도 할 말을 해야 합니다. 미사일을 쏘며 막말을 퍼붓는 상대와 경제 협력과 평화 경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북미 간의 대화 또한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론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기 바랍니다. 최입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부법 위반으로 한국프레패커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프레패커즈의 하부급 갑질 형태를 보면 하청 기업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평소 거래하던 A사의 향후 진행될 사업을 빌미로 다른 하청 기업에게 지급할 하부급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하부급 갑질 사건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하부급 갑절이 근절되어야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고 소득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IT 기업과 관련된 하부급 위반과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갑질을 더욱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도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프로젝트 계약 시 표준 계약서 적용, 공정계약 원칙 준수, 하부급 제한 등을 담은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을 통과시켜 우리 중소 IT 기업의 발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중소 IT 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바른미래당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민감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1차 회의에서 재개의 요청을 듣고 정부와 국회가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부품 소재 산업 관련 단기, 중장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한국의 백색 국가에서 일본을 배제하는 등 경제적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러한 대응들은 의미가 있고 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국회도 부품 소재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통과에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대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결국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정 협의회가 경제 대응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외교적 해결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지난 1차 회의에서 강조했었습니다. 또한 2차 회의에는 청와대 정의용 안보실장과 민간에 있는 대일 외교 전문가를 모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계획된 회의는 다시 재개만 참석하는 것으로 1차 회의의 재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은 민간정 협의회가 한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이상화 의원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를 모두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만 해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에 맞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다음 달부터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다는 뉴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벨기에에 있는 한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의 필수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조달하는데
성공했다는 기사가 검색 순위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온 국민이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같은 화학물질도 알 정도가 됐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립뿐만 아니라 수입 다변화, 기술력 있는 해외 기업의 M&A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단기간 내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사실 우리 정부의 소재 부품 산업 육성 전략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1년에 소재 부품 특별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정부는 대외, 특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은 소재 부품 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재 부품 산업의 기술 자립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선 수요 기업은 가격과 기술력이 검증된 해외 제품을 선호해서 기술 개발 유인이 부족했고 경직적인 R&D 제도도 기업들의 투자를 방해해 왔습니다. 이런 제약들로 인해서 많은 R&D 예산을 투자하고도 소재 부품의 자체 조달률은 60% 중반에서 몇 년째 정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날 경우에 정부와 기업은 기술 축적에 시간이 걸리는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다시 소홀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 소재를 수입에 의존할 경우에 앞으로도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상관없이 이번 기회에 소재 부품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방위 간사 의원으로서 인사청문회 앞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신부품, 장비,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은 물론 과학기술과 ICT를 중심으로 뒤처진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선도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21조가 넘는 국가 R&D 비용의 합리적인 배분과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혁신, 역시 신임 장관이 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기초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인공지능 및 반도체 전문가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은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반면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우리 원내대표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려의 의견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후보자는 내정 직후 소감에서 가짜 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강한 규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임기 만료 1년을 앞둔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런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세간의 경질성을 뒷받침하는 코드 인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정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 편향적 혹은 배타적으로 비춰지는 후보자가 당면한 공영방송의 KBS 청와대 외압 의혹 등에 대해서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벌써부터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중심으로 폴리패서 내각, 코드 인사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가오는 인사청문회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도덕성은 물론 정책 전문성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검증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정부에서도 그 대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책 중에 하나가 소재 부품 기술 개발에 필요한 화학 물질에 대해서 취급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 독성 테스트 등 실제 심사 내용에 대한 현실화 없이 심사 기간만 단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인력과 비용만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화평법, 화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개정 논의가 만시지탄이라는 평가도 많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잇고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하고 기업의 편의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화평법과 화관법의 취지와 목적을 저해할 생각은 전혀 없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잇따라야 되는 점에서는 10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심사 단축 예고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 모령치, 무책임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원의 타당한 입법권을 막아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무역보복 사태처럼 산업기술력 부족으로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가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통사고를 줄이겠다고 모든 도로에 과속 방지턱을 겹겹이 설치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은 일본 수출 규제 사태를 교훈 삼아 반드시 소재품 국산화, 기술 고도화를 이뤄서 기술 패권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우리 산업연구계의 미래를 위한 대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8월 31일 3주가 지나면 또 막장 국회가 예상이 됩니다. 이 정개특위에서 이 패스트트랙에 한번 잘못이 단추가 이번에 2달간 연장해서 제대로 좀 토의를 통해가지고 합의 처리가 그래야 준비를 2달 동안 했는데 지금 40일 그냥 화성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3주밖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가고 6월 27일날 28일날 그 2달 연장해서 2달 동안에 제대로 제일 중요한 이 정치개혁특위의 선거법 문제를 이렇게 합의 처리하는 행정을 최대한 노력해보자 했는데, 그 중에 4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제가 1개 법안인 석태율제도 18대 19대 선관위 제안한 지역주의 유통을 위한 석태율제도까지 포함해서 4개 법안이 종합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거의 40일이 지나도 허송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다시피 정개특위 제1소위위원장 자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으로 정작 선거법에 대한 심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8월 30일 날, 1일 날 넘어지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대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표결에 붙이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불을 보듯이 이제 또 한 번 막장 국회가 예견이 되는데, 이 3주 남은 시간이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빨리 한국당과 민주당은 막장 국회 가지 않도록 이 3주만이라도 최대한 논의를 통해서 좋은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네,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감정적 만일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 되기 위해서는 축창 들자는 감정적 반일의 선봉장 조국 전 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부터 철회해야 합니다. 조국 같은 감정적 반일 투사가 영전한다면 국민들과 주변국들은 대통령의 언행이 불일치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도 문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도 그 조롱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국 장관 지명 철회로 대통령의 영은 추상처럼 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미 동맹에 대한 조롱을 멈춰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파트 임대료보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걷는 게 더 쉬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말투를 흉내내며 동맹국 지도자를 희화화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인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큰 상처를 받았고 실망했습니다. 저도 문 대통령 비판 많이 하지만 외국 대통령이 자국의 대통령을 비판할 때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에 대한 경고가 아니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무개념 대통령입니다.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동맹인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위반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은 돈이 많이 든다면서 한참 진행 중인 한미연합훈련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협하는 경솔한 발언입니다.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지금도 땀 흘리는 미군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한미동맹을 소중히 생각하는 한국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실현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라는 미국의 가치가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미국의 위대한 성취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위대한 계승자로 기억되기를 기대합니다. 집권 세력의 국가 이기 대처 능력 부족, 국민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 안보, 외교 등 어느 하나 잘 돌아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북한의 전술핵 수도탄 발사로 인한 안보 불안, 미국의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한국 설치 여부 및 연합국 방위 분담 등 숱한 악재로 경제는 20년 전 외환위기, 10년 전 금융위기 부분과는 위기에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내 강대국과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 여기는 구멍이 뚫려도 너무 크게 뚫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갈지 불안하게 합니다. 한일 갈등, 위중 분쟁, 북한의 도발, 주변 강대국들의 영해 침범 위협 등 엄중한 현실보다는 국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집권 세력이 위기 대처 능력에 부재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 집권 세력은 위중의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명령, 믿음을 국민에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경제 보복 사태, 미중 무역 환율 정전 등 우리의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진 상황에서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 경제가 실현된다면 일본 경제를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뜬금 잡는 황당한 바늘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돌발적 발언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얼토당치 않는 발언을 대통령이 하도록 방치하는 것을 보면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망가진 것이 아니냐는 의심마저 절개할 수 없습니다. 국가 경제, 국민 경제 위기가 날로 가중되고 있고 북한의 도발 위력이 지속되는데도 청와대 정부가 낙관론만 피우는 것도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경제 위기설은 일본이 의도하는 것이고 이를 일부 언론과 야당 정치인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판단하는 데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하기까지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야권 정치인들과 일부 보고서 언론 등 외부 탓을 하면서 전 산업에 대해 낙관론에 빠져 있어서는 이 국복은커녕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경쟁사에서 장래 이익을 위한 통상 없는 경제 전쟁과 운명적 남북 대치 상황에서 위기는 언제든지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라를 책임질 집권 세력이 위기를 돌파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집권 세력은 위기를 타개할 실효성 없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위로를 일축하고 감정적 수사로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국민의 여론이 없습니다. 이래서는 위기를 돌파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위기를 절실히 인식하는데도 국가원수인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의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년 총선 성시 정략에 활용한다고 한다면 단연컨대 내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참패를 보장 못할 것입니다. 현 경제위기 사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대통령과 정부에다가 깨닫기 바랍니다. 그거는 없으시면 비공개로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